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개발 이익 수백억 원을 더 받기로 했었다.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측근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입니다. 다만 약속은 했고 실제로 건네지진 않았다는 게 검찰이 받은 진술입니다. 김 부원장 측은 진술만 있고 물증은 없는 창작 소설이라고 반발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민주당사와 국회에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의 강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자인 김만배 씨의 지분 중 절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몫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지분 49%의 절반인 24.5%가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몫이라고 본 겁니다. 지분율 등에 따라 김 씨로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을 세 사람이 받기로 약속했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특히 김 부원장 등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해 김 씨에게 대장동 수익금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대법원이 2020년 7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결한 이후부터입니다. 김 부원장이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을 세우고 호남 계승자란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다거나 권리당원을 전담하는 책임 조직을 구축한다는 전략을 짰다는 겁니다. 2020년 9월에는 경선 준비팀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쓰면서 사람과 비용, 공간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바로 이때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을 받아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돈을 주는 것을 미루자 또 다른 대장동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간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검찰의 공소 사실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비롯해서 몇 년에 걸쳐서 받은 뇌물이 1억 4천만 원 정도인 걸로 파악했습니다. 오늘 정 실장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실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팀이 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아파트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CCTV 영상과 차량 출입 기록까지 확보하는 겁니다. 그냥 와서 그냥 알잖아. CCTV 검찰은 정 실장이 근무하는 국회 당대표 비서실과 민주당사에 있는 당대표 비서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넣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사업 편의를 대가로 대장동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뇌물 금액으로 2013년과 2014년 명절에 3천만 원, 2014년에 별도로 다시 5천만 원,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3천만 원씩 모두 1억 4천만 원을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돈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정 실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 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내부 비밀을 알려줬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정 실장 측은 뇌물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의 진술 말고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몫이었다는 대장동 수익 428억 원과 관련해 새롭게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만배 씨에게서 이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언제죠?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자들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서로 지분을 논의할 때부터 이 부분을 계산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김용 부원장 공소장엔 구체적으로 2015년 2월에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에게 제공할 이익까지 포함해서 김만배 씨의 지분을 약 49%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네. 이후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을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또 유동규 전 본부장 몫으로 이게 배당 수익으로 따지면 700억 원인데 같이 내기로 했던 공동사업비를 제외하고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2015년 2월이면 대장동 사업의 개발자를 선정하기 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자를 이제 공모하던 시기입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2015년 3월에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자가 선정되기도 전에 이미 김용 부원장 등이 가져갈 몫을 김만배 씨 지분 안에 넣어놨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공소장에는 김만배 씨가 이 세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모두 네 사람이 되겠죠. 네. 의형제를 맺는 과정도 담겼다면서요? 네, 2014년 6월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에 네 사람이 술자리에서 의형제를 맺었다는 설명인데요. 서로의 이해관계를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정진상 실장 등은 김만배 씨가 가진 이런 법조계 고위 인맥을 이용해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려 했다. 또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 편의를 원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김 씨는 언론사의 법조팀장으로 오래 일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언급은 됐습니다만 수익을 약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돈이 오가는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대장동 사업자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각종 편의를 이제 요구했을 때 유 전 본부장이 그걸 정진상 실장 등에게 전달을 해서 그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이 됐고 성남시 의사결정에 반영이 됐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물론 현재 지금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또 민주당은 검찰 조사 결과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민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실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구혜진 기자, 압수수색 여부가 불투명해 보였는데 검찰이 진입을 했군요. 네, 검찰은 오후 6시가 조금 넘어서 이곳 민주당 대표실 옆에 있는 정진상 정무실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사무실 물품과 정 실장이 실제로 사용한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쪽에서 민주당 관계자들로 추정되는 고성이 이곳 복도까지 들리기도 했는데요. 압수수색은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 국회에 도착한 검찰 수사팀은 관례상 김진표 국회의장의 허락을 먼저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직접 압수수색에 난색을 표하자 오후 내내 대기를 해왔는데요. 그러다 오후 6시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민주당 측 관계자와 잠깐의 실랑이 끝에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네, 국회 외에도 민주당 당사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죠.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4시간의 대치 끝에 오후 12시 30분쯤 당사에 있는 대표 비서실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5대를 포렌식했지만 모두 정진상 실장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정 실장이 근무하지 않는 당사까지 압수수색한 건 여론몰이용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때는 상당히 대치가 길었습니다. 이번엔 큰 갈등이 없었습니까? 지난 압수수색 때는 소속 의원들 수십 명이 수사팀을 직접 막아섰는데요. 이번에는 별도의 동원령은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찰과 거칠게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국면에선 대선 자금 수사보다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어도 오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네, 구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소식입니다. 참사 현장의 바로 옆에 있는 해밀턴 호텔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불법 건축을 하고 도로를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이 호텔이 꼼수로 만든 임시벽 때문에 골목길이 좁아졌다는 건
저희 뉴스룸 보도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수사관들이 호텔을 빠져나옵니다. 압수물품의 불법 증축물 관련해서도 물품 있나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해밀턴 호텔 대표를 입건하고 오늘 호텔과 대표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수본은 호텔이 2층 공간 뒤쪽과 별관 1층, 사고 장소 바로 옆 임시벽 등 3곳에 불법 건축을 하고 도로를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불법 건축물 때문에 골목길이 좁아져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이 호텔은 9년 전인 지난 2013년부터 불법 증축이 적발됐지만 지금까지 약 5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며 버텨왔습니다. 무슨 사고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과태료 내고 저기에서 하고 있는 건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호텔과 구청 사이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도 살필 예정입니다. 용산구청은 뒤늦게 해밀턴 호텔을 포함한 사고 현장 주변 불법 건축물 5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JTBC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구청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였다며 불법 건축물을 강제로 철거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이 호텔뿐만이 아닙니다. 이태원 골목길의 불법 증축과 춤 허용 업소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의원 시절부터 업소들과 유착된 게 아닌지, 용산구의회는 어떻게 규정을 바꾸게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입니다. 용산구 의회 등에 제출된 경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구청장에 대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으나 게을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수본이 가져간 압수물 가운데는 불법 증축물과 춤 허용업소 관련 민원 서류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번 헬로윈 참사에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사고 골목에도 춤 허용업소가 있었는데 참사 당시 큰 소리의 음악이 골목 안을 채워 구조에 방해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도 맞고 자기 춤추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그리고 음악 소리가 기존 소리랑 호텔도 계속 나간 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네요. 춤 허용업소로 허가를 받기 위해선 재난 발생 시 음향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용산구 춤 허용업소 중 90%, 약 20곳이 박 구청장 취임 이후 3달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특수본은 이들 업소에게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박 구청장 또는 용산구청 측이 편의를 봐줬는지 등도 조사 중입니다. 이를 위해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구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회의록도 압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은 특혜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참사 현장을 지켰던 용산 소방서장은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 내부에선 쉬는 날 초저녁부터 나와서 대응을 했는데 책임을 지우려 한다고 반발합니다. 용산 소방서장은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으니 피해갈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최상범 용산 소방서장은 어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임재 용산 경찰서장 등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회피 제거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사고 직후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대응 단계를 신속하게 높이지 않은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의 협조 요청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용산 소방서가 아닌 종로 소방서 구급차가 먼저 도착하는 등 현장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소방 내부에선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초정부터 나오셔가지고 누구나 그 자리에 사실 가더라도 그 정도의 대응을 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과연 그렇게 대응을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최 서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으니 피해갈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현장에서 대응은 늦지 않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의 협조 요청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112 협조 요청은 종합방재센터에서 한다면서 공동 대응 요청 건은 용산 소방서랑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응급 카톡방의 전체 내용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소방과 의료진 등 600여 명이 있는 모바일 현장 상황실이었습니다. 그 안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의 책임자도 복지부도 지자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월 29일 밤 10시 38분, 소방 119는 모바일 상황실에 처음으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6분 뒤 재난의료지원팀도 출동해달라고 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첫 지원팀의 요청을 넣은 건 11시 2분입니다. 역할을 나누는 것과 출동 당시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18분이 늦어졌습니다. 11시 41분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이라고 써있는 하얀 조끼를 입었지만 경찰이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에 의료팀이 길에서 사상자를 분류하고 처치를 하고 있다고 올라올 만큼 위급한 때입니다. 현장 의료 책임자인 용산구 보건소장은 밤 10시 40분에 접속은 했지만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건소장은 순천향대 병원에 80명 가까운 희생자가 몰린 걸 다음 날 새벽 1시 반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상황실에는 새벽 12시 41분에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모든 의료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접속했습니다. 상황실에 올라온 건 브리핑을 받고 있는 사진 한 장입니다. 저는 좀 늦게 인지를 해서 1시 30분에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받고 현장 응급의료소를 둘러봤고 임시 영안소를 봤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들도 있었지만 역시 아무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아비규환 속에 소방과 의료진이 발로 뛸 때 이렇게 어떤 컨트롤 타워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참사 나흘 전 용산구의 부구청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헬로윈 사고를 우려하는 직접적인 발언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이런 회의 내용을 추후에 보고받았는데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구청 측은 구청장이 도로 파손이나 청소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나흘 전 용산구청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 박희영 구청장은 표창장을 수여한 뒤 5분 만에 자리를 비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남이장군 사당제 행사 일정으로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승재 부구청장은 이번 참사 장소 인근 거리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인파가 몰릴 걸 우려합니다. 저도 매번 할로윈데이 때 현장을 나가보고 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의 밀려다닐 정도로 저기 세계 음식거리 쪽은. 특히 올해는 코로나 방역 조치도 해제돼 안전 대비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사전 예방에 노력해 주시고. 자리를 비웠던 박 구청장은 이날 회의 내용을 추후 보고받았습니다. 구청장 측은 구청장도 도로 파손이나 노점상 점검, 청소 등의 만전을 기해달라고 구두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들이 어떤 안전 대비책을 세웠느냐는 질문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할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보수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불법 외환 거래로 북측에 현금을 전달하고 밀반입한 북한 그림 등의 증거를 감출하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2018년 경기도가 아태협과 함께 연 남북 교류 행사에 전시된 북한 그림들입니다. 해당 그림 대부분은 아태협 안보수 회장을 통해 밀반입됐습니다. JTBC 보도 이후 안 회장은 측근들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북한 그림들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 창구 역할을 한 안 회장은 직접 현금을 북측에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JTBC가 확보한 아태협 내부 문건입니다. 2018년 12월 26일 평양에서 7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안 회장은 통일부 승인을 받고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성애 전 통일전선부 실장 등 북측 고위급을 만났습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다음 달인 2019년 1월엔 중국에서도 거액을 환전해 전달한 내역이 있습니다. 14만 5천 달러와 180만 위안, 합쳐서 약 43만 달러입니다.
평양에서 건넸다는 7만 달러까지 합하면 당시 우리 돈으로 5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쌍방울도 중국에서 북측 인사에게 150만 달러를 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임직원 약 30명이 직접 외화를 나르는 쪼개기 송금을 했다는 겁니다. 2019년 1월 아태엽 안부소 회장이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사내이사로 영입돼 쌍방울과 아태엽이 한 몸처럼 움직인 때입니다. 검찰은 쌍방울과 아태엽이 당시 경기도가 추진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비를 북한에 대신 건네고 이 대가로 대북 사업권을 따내 주가 조작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쌍방울은 2019년 11월에도 300만 달러를 추가로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어 대북 송금 액수는 500만 달러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한 안 회장을 추가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미국에선 중간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접전지를 중심으로 아직 개표를 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서 여전히 최종 결과는 안개 속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지금까지의 개표 결과로 보면 하원에서는 예상대로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시 다수당 자리에 올라선 거죠? 예, 총 435석의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현재까지 199석 정도를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MBC 방송은 앞으로 과반을 한 석 넘긴 219석이 될 걸로 예측을 해 공화당의 승리를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양당이 지금 50석 대 50석으로 양분하고 있는 상원은 현재 48대 48 정도로 팽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는 결과를 알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상원에서 개표 결과가 늦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 미국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사전에 도착한 우편 투표를 선거 전에 미리 열어보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이 걸린 주도 있고요. 또 나중에 재검표를 요구하는 곳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조지아는 주 법에 따라 1위의 득표율이 51%를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매 선거 때마다 결과가 늦게 나올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현재 양당의 후보의 득표율이 49대 48 정도인 상황입니다. 결국 다음 달 6일 한 번 더 투표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한 달 가까이가 지날 때까지는 상원에서는 어느 당이 승리할지를 모르는 건데 혼돈이 좀 이어질 수 있겠네요. 예, 만약 네바다나 애리조나 등 다른 경합주에서 승부가 나지 않아서 조지아만 쳐다봐야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박빙인 상황이라 공화당이 장담했던 붉은 물결, 레드웨이브는 없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입니다. 다만 하원을 접수한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 또 심지어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앞으로 2년간 정치 공세가 심해질 것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한때 1,500원도 넘을 수 있다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오늘 1,36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공화당이 이겨서 바이든 정부를 견제하면 물가도 잡히고 주가도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달러 대신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늘어난 건데요. 하지만 겹겹이 쌓인 악재를 감안하면 언제든 환율이 또 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64.8에 한 개 셀이요. 달러를 사는 것보다 파는 주문이 많았던 오늘 서울 외환시장 모습입니다.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0.1원 떨어진 1,364.8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흘 새에 54원 넘게 내린 겁니다. 한때 1,500원을 넘을 것처럼 치솟던 달러 값이 두 달 만에 1,360원대로 내려온 겁니다. 환율이 떨어진 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4천억 원어치 넘게 사들인 영향이 큽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돈 푸는 정책을 견제해서 물가가 잡히고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달러를 팔아 주식을 산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를 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We may ultimately move to higher levels than we thought at the time of the September meeting.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 경기도 변수입니다.
그동안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멈추고 해외에 문을 열면 경기가 살아날 거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열어도 경기가 어려울 거란 우려가 큽니다. 미리 땡겨와서 선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그 기대하고 어긋날 경우에는 다시 환율은 급등할 수 있는 리스크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꺾이면서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커진 것도 환율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강달러는 한국 경제에 들이운 큰 그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밖에 고물가의 수출 감소까지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요.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으로선 이럴 때 반도체 산업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장관 출신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 대학 교수는 연말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The market's judgment is that the terminal interest rate will be about 5%. My guess would be that the terminal rate will end up having to be above that. 이렇게 되면 고금리의 강달러까지 한국 경제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주력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I think that Korea has a crucial role to play in making sure that the world flow of semiconductors is healthily managed going forward. 이런 조언은 정재계 인사와 석학 등 150여 명이 참석한 2022 중앙포럼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7월에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고 봤습니다. 물가 오름세는 앞으로 조금씩 둔화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5%대를 기록할 것 같고. 다만 수출에 대해선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근 발표된 10월 수출이 2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을 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수출의 이 감소세 그리고 이 증가세로의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규제 혁신을 제시했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이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교육부가 2024년부터 학생들이 과목별로 무엇을 배울지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쟁점 중 하나가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건데 교육부가 연구진의 의견과 달리 자유를 넣었습니다. 성소수자 표현은 빠졌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진 교과서발 이념 논쟁이 또 불거졌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앞으로 배울 역사와 한국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설명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8월에 공개한 시안과는 달랐습니다.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은 민주주의만 썼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자유를 더한 겁니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에선 성소수자란 표현도 빠졌습니다. 정책연구진을 따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시안을 만들게 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법에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유를 넣을 건지 말 건지를 놓고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더 보편적이라는 주장과 사회민주주의와 대비해 자유민주주의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처음 크게 논란이 된 건 2011년입니다. 새로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 이주호 장관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하던 때입니다. 당시 검토와 자문 역할을 맡았던 건 이배용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장입니다. 지금은 이번 교육과정을 의결하는 국가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이후 각 단체들은 찬성과 반대로 갈린 반응을 내놓으면서 다시 이념 논쟁이 붙었습니다. 교육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를 맞추기 위해 입장을 계속 바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노동자 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된 경북 봉화의 아연 광산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 업체 안전검사 결과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갱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비상대피로를 만들어라 같은 지적을 2년 동안 17번이나 받았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열흘 동안 고립됐다 구조된 박정아 씨는 업체 측이 광물 찌꺼기로 갱도를 메웠다고 주장합니다. 덤프를 이용해서 갖다 부은 그 슬러지들이 물을 따라서 이제 슬라이딩 되면서 내밀리는 그런 상황으로 붕괴가. 하지만 업체는 광물 찌꺼기를 갱도에 매립하지 않았고 따로 버리는 집적장에 잘 버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이 업체는 집적장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집적장이 꽉 차 있으니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생존 노동자인 박정아 씨는 장마철 폭우가 이번 사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틈새를 타고 이 슬러지가 일수직갱 전체로 다 퍼져나가죠. 줄 흐르면서. 빗물이 안전하게 빠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 관리도 소홀했습니다. 지난해 9월엔 집중호우 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갱도 내 배수로를 확보하라고 지적받았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갱도에선 폭우로 지표가 내려앉아 사용 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비상대피로를 만들라고 지적받는 등 2년 동안 17건의 안전명령이나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광산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경찰은 광산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광산 폐기물 처리와 안전 관리에 관한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4년 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풍산개를 정부에 반환했습니다. 그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사료값 때문에 파양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문 전 대통령은 모든 비용은 직접 부담했다. 무상으로 양육한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여야 공방 소재가 된 이른바 풍산개 반환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사료값이 아깝다고 반환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저도 문 대통령 저도 잘 알아요. 논란 끝에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 2마리를 정부에 반환했지만 여권에선 사료값을 안 준다고 파양시켰다는 식의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를 반환한 이유에 대해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가 지속돼 위법 논란 소지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 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를 일이라며 최근 감사원에 잇따른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사료값 논란에 대해선 지금까지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해왔다며 대통령 기록물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려동물이 아닌 단순한 대통령 기록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이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막을 코앞에 둘 때까지 이렇게 논란인 월드컵은 처음 봤습니다. 이번엔 국제축구연맹 전 회장의 말 한마디가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카타르에서 열리는 건 나쁜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미끈한 경기장만 보면 사막에서 펼쳐질 월드컵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카타르 밖에선 불안한 눈길을 보냅니다. 카타르를 월드컵 개최지로 직접 발표한 블라터 피파 전 회장조차도 등을 돌렸습니다. 카타르는 나쁜 선택이었다며 나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감춰진 프랑스와 카타르의 은밀한 거래를 꼬집었습니다. 개최지 투표 2주일 전 카타르 왕세자와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 회장이 함께 만났고 이후 플라티니 주도로 유럽에서 4장의 지지표가 카타르로 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투표에서 미국을 따돌린 카타르는 그 대가로 6개월 후 프랑스 전투기를 사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카타르의 뇌물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한때는 개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뒤늦었지만 피파 회장을 맡았던 블라터가 나서 검은 뒷거래 정황을 털어놓은 건 이례적입니다. 다만 블라터 역시 피파 내부 부패 스캔들로 물러났기에
이런 주장의 배경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카타르 월드컵은 흠집이 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1년간 경기장을 비롯해 도로, 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6,500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나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엔 카타르 월드컵 대사가 동성애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이란 혐오 발언을 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냈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동이 그제였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강릉에는 개나리며 철쭉 같은 봄꽃이 피었습니다. 때 아닌 꽃이 피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번 주 낮 기온이 높지만 미세먼지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호숫가 산책길에 노란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11월 달에 개나리가 폈니? 그러니까. 겨울나길 하러 온 철새와 봄꽃이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이런 낯선 풍경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뭐 환경오염 때문인지 아니면 뭐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자꾸 이런 것들이 생겨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보기는 좋은데. 계절을 착각한 봄꽃은 개나리뿐만이 아닙니다. 도심에선 연분홍 철쭉꽃이 피었습니다. 바로 옆 은행나무는 이파리를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도로 옆 울타리엔 장미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때 아닌 봄꽃이 핀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난 주말 떨어졌다가 갑자기 오른 기온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강릉의 최고 기온은 22.4도를 기록했습니다. 평년 기온을 7도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이번 주 강릉뿐 아니라 전국이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온 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진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선도업체인 쿠팡에서 새 무선 이어폰을 주문했는데 누렇게 변색된 중고품이 왔다는 소비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쿠팡이 직접 파는 제품이라 믿고 샀는데 반품된 물건을 확인도 안 하고 보낸 거 아니냐 하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쿠팡은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전합니다. 최 모 씨는 지난달 쿠팡에서 애플의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샀습니다. 쿠팡이 다른 판매자를 중개한 게 아니라 직접 수입해서 판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었더니 누렇게 색이 변했고 군데군데 이물질까지 묻어있는 이어폰이 들어있었습니다. 찝찝해서 그냥 손도 안 댔거든요. 안에 자시 보시면 뭐 귀지라든지. 모델명을 검색해보니 1년 전에 만들어진 이어폰이었습니다. 최 씨가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자 쿠팡 측에선 누군가 반품한 물건이 배송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초 구매해서 반품한 사람을 정지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이어폰을 산 뒤 새 제품을 빼돌리고 헌 이어폰을 상자에 넣어 반품했는데 쿠팡은 이걸 확인도 안 하고 다시 판 걸로 추정된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새 제품을 주문했는데 반품된 제품이 온 것도 문제라고 제보자는 지적합니다. 쿠팡 홈페이지에선 반품 제품을 새 제품과 구분해 더 싸게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새 제품을 주문했는데 반품 제품이 간 게 맞는지 확인 중이라며 물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뉴스 뒤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긴급 출동입니다. 오늘 소방의 날을 맞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용산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벌였던 대원들을 격려하고 또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렇게 우리 용산 소방서를 방문해 주셔서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구조 대응 출동입니다. 이렇게 간담회를 알리는 순간 긴급 출동 벨이 울렸고 소방대원 10여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용산 소방서에 확인을 해보니 당시 원효대교에서 유서로 보이는 종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일선 소방서는 항상 24시간 출동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출동 대원들이 출동이 나면 이렇게 신속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동 결과 다행히도 불상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간담회에선 최성범 서장이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CPR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무전을 받고 바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다음 시간대.
이렇게 채 5분이 지나지 않아 또 벨이 울렸고 소방대원들은 역시나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번엔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힌 교통사고였는데요. 출동한 대원들은 부상자 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오늘 저희 방문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일상적 업무. 이렇게 사건 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또 그 뒤엔 언제 어디든 출동하는 소방이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준 장면입니다. 다음 브리핑은요. 외국 브리핑입니다. 주한 유럽연합 대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만남을 갖고 1시간가량 비공개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은 함께 있던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EU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는데 비공개 자리에서 나오는 발언은 통상 이렇게 대변인이 적은 다음 알려주는데요. 이 발표를 두고 EU 대사 유감을 표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내 말이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왜곡이 됐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가 돼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EU 대사가 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대변인 이렇게 수첩을 보면서 적어놓은 걸 읽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하루가 지난 오늘 오후 자신의 브리핑이 잘못됐다고 사과했습니다. EU 대사의 발언 중 과거 정부와 현 정부 대응을 비교하는 대화는 없었다고 말입니다. 통역 혹은 메모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 김 대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메시지까지 남겼지만 답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대변인,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죠. 특히 당 대변인은 당대표가 직접 임명하는 등 대표의 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발언의 무게와 책임이 막중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구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되레 배를 걷어차이고 머리채를 붙잡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구급대원들이 주민에게 도와달라면서 다급하게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충격을 받은 대원들은 9일째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 2명이 구조장비를 들고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잠시 뒤 남성이 대원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CCTV에 찍힙니다. 네, 하지 마세요. 네, 폭행하지 마세요. 육군 소속 30대 부사관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겁니다. 해당 부사관은 숨을 쉬기 힘들다며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은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는 부사관을 발견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이제 욕설을 하시면서 저한테 너 몇 급인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냐, 제 배를 발로 차시더라고요. 머리채를 잡으면서 주먹으로 후투부를 가격하고 있더라고요. 부사관은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10분가량 폭행을 당하던 구급대원들은 결국 아래층으로 대피했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119예요. 저 119 오늘 잠깐만 도와주세요. 잠깐만. 죄송한데 잠깐만 있을게요. 그 경찰 올 때까지만. 폭행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술 취한 사람이 폭행해서. 구급대원 한 명은 십자인대가 파열되기도 했습니다. 좀 참담하죠.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에 10건 이상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있었고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부사관을 군사경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자신을 법원 공무원이라고 속인 30대 여성이 지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팔아서 친인척에게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20억 원 넘게 모았지만 결국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3월 사촌동생으로부터 솔깃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법원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에 있으니까 경매 물건, 건물이나 땅 그거를 경매를 받아서 남는 수익금을 저한테 배당금을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처음에는 원금과 함께 수익금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이후 사촌동생은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름까지 팔았습니다. 그 한동훈 검사가 여기에 진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좌천된 한 장관이 정부 측과 날을 세울 때였습니다. 한동훈 검사도 투자했단 말을 믿고 1년여간 친인척 3명이 투자한 금액은 약 24억 원.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오 씨는 경매가 미뤄지고 있다. 통장에 돈이 묶여 있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의심을 하면 통장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오 씨가 보여준 잔고증명서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이 종이를 보여주니까 저한테 이거 어디서 났어요? 지금 경찰 불러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다 위조라고. 알고 보니 공무원증도 가짜였고 한동훈 검사가 투자했단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투자금의 대부분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오 씨를 구속해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우리 돈 2조 원이 넘는 역대 최고 당첨금으로 미국 전역을 뒤흔든 복권 당첨자가 마침내 정해졌습니다. 당첨자는 단 한 명으로 무려 3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행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복권 당첨 기계에서 차례로 공이 굴러떨어집니다. 56번을 시작으로 흰색 공 5개가 추첨되고 마지막 빨간색 파워볼 번호가 나옵니다. 지난 8월 이후 1등이 나오지 않아 쌓인 20억 4천 달러, 우리 돈 약 2조 8천억 원을 가져갈 행운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복권협회는 1등 티켓 한 장이 캘리포니아주 한 주유소 가게에서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총 당첨금은 30년간 연금 형태로 받는 금액이며 일시불로 찾으면 액수가 줄어듭니다. They have a year to do that, can opt to take the cash value, that lump sum, which is about $997 million. 당첨자는 아직 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1등 복권이 판매된 가게의 주인도 신이 났습니다. 미국에선 당첨금의 일부를 당첨 복권이 나온 가게에도 배당하는데 우리 돈 14억 원 정도를 받게 된 겁니다. Looking for better life. I come 1980 with $14,000 with 2 kids and one wife. Maybe I will be retired. 백만장자를 뜻하는 M을 B로 바꿔 억만장자가 나온 곳이란 현수막도 달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수요일 뉴스룸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